예, 그 코로나19하고 모빌리티하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자율주행차 상용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대신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굉장히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미래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기 전에 좀 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웨이모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그다음에 일본의 모네 중심으로 어 스타트업들과 그다음에 기술 기업들 간의 M&A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고 2018년 19년도에는 OEM들 중심간의 결합이 좀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표가 이제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된 것만 애리조나에 600대고 크루즈 GM 회사죠. 밝히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100대 이상 정도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립스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에서 100대 정도, 바이든은 50대, 위라이드도 60대. 그다음에 얀덱스 같은 경우 현재 러시아에서 어 러시아하고 미시건에서 100대를 굴리고 있고 현대모비스하고 해가지고 또다시 100대 정도를 추가를 해서 200대를 굴릴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이 많이가 굴러가지는 않아요. 현대 시험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발생을 해서 자율주행 업계에 약간의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이제 뭐 1차 전쟁, 2차 전쟁 나누는데 1차는 2015에서 17년 글로벌 완성업체들의 이제 스타트업 투자 및 인수합병 시기였고요. 2차 전쟁은 2018년, 9년 완성차 업체들 간의 얼라이언스 구축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2020에서 2021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고 이제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상용화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업계가 말하는 상용화라는 건 저희가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 뭐 지오 펜스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컨트롤하는 환경 등 그런 좀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자가 움직이는 걸 상용화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막대한 R&D 비용입니다. 주요 30대 업체의 이제 R&D 투자 비용인데 실제로 이제 2019년까지 투자를 보면 막 160억 밀리언 정도라고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죄송합니다. 50%는 웨이모, 그다음 50 웨이모, GM 크루즈, 우버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바이두, 도요타, 뭐 포드, 애플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그 굉장히 시장을 잡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풀스택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M&A를 목적으로 이제 R&D를 추진했는데 그 M&A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굉장히 좀 들썩거리고 있고 사실 매물로 죽스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아마존에서 이제 구매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하이 레벨 4, 레벨 5,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L1, L2, L3가 있는데 L2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에 들어간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레벨이 비슷해지는 그 수준인데요. 그때가 돼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는 다른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고 L1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안전성만 증명하면 되고 뭐 크게 돈이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수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 좀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을 닫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트럭 자율주행하던 업체 대표가 이제 이런 글을 남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시험 운행을 중지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율주행하고 전동 스쿠터를 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핸들바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금속 재질의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3일 동안 살 수 있다는 논문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스탑을 시켰었고, 이제는 아마 조금씩 이제 시작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그 자율주행 시험 운행 뒤로 밀 거야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그 업체들도 계속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딜리버리 로봇하고 라스트 마일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류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라스트 마일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류 이송 과정에서 라스트 마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이제 라스트 마일 로봇을 투입을 하자, 이런 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 있는데, 뭐 이 앞단까지도 물론 이제 그 로봇화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요런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스몰 딜리버리 로봇이라든가 50kg 이상 넘는 그 딜리버리 로봇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한 음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품들을 수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중국의 네오릭스라고 해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건데, 바이두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한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유틸리티 공간이 2.4제곱미터밖에 되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그 확산으로 12월에 규제를 풉니다. 그동안 이제 지오펜스 내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젠 얘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 방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물건을 날르는 그런 이제 행위를 시작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 받았던 게 이제 미국의 뉴로거든요. 뉴로는 독특하게도 L4 레벨 4 제품인데, 얘는 레벨 4로 미국의 이제 DOT에서 교통성에서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인정을 받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냉장 냉동고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냉장 냉동고를 활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온디맨드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집 앞까지 갖다 주고, 날려준 코드를 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보던 중국 제품보다는 좀 스펙이 높죠. 얘는 최대 속도는 40km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 속도는 레벨 4 정도, 전장은 2.7, 전복은 1m, 전고는 한 1.9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차량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보는 딜리버리 로봇보다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로봇 딜리버리들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로봇 딜리버리들이 돌고는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 번 이상의 이제 그 딜리버리를 컴플리트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라든가 아까 이제 니로는 말씀을 드렸고, 큐이봇도 있고, 아마존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네오릭스도 하고 있고, 잼로보틱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분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커져나갈 분야가 코로나 이후에 그 인건비를 감소하려는 기업의 목적과 부합이 돼서 커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셔틀이나 좀 특수목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슬라이드라는 것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승용차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전용 플랫폼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 그 특수목적 비클을 이용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플랫폼에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차 위에 어떤 캐빈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스카이라인 루프 뭔가를 이제 좀 기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제 밝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뷰티 서비스, 머리를 이제 자른다거나 미용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쓸 수 있고, 리테일 서비스, 편의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용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자동 창고라 그러죠. 오토렉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주문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이제 주문자 위치 요 꼬마 로봇 위치까지 와가지고 얘가 그걸 실어가지고 주문자가 어떠한 걸 가져다 주는, 예, 그러한 시스템까지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퍼스널 모빌리티 약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버가 점프바이크 처음 도입했을 때 6개월 동안 데이터인데요. 이쪽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점프바이크가 굉장히 우버로 시장을 잡아먹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전동 킥보드는 스탑을 시키고 자전거가 굉장히 이제 갑자기 부각을 합니다. 뉴욕주 예를 들면 4월 달에 그 스로틀 자전거,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여기는 이걸 가지고 배송하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논쟁이 있었지만 허용을 했고, 전동 킥보드도 허용을 했는데, 이걸 허용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딜리버리 물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패턴이 비슷한데 교통 패턴을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우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히 늘었습니다. 시티바이크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3월 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달 기준에서 한 52%, 67% 정도 늘고 이래가지고 아예 이제 미국이나 몇 개 국가, 영국, 유럽, 뉴질랜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공식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도 이제 자전거가 느니까 같이 늘다 보니까 이제 도로폭을 넓힌다든가 하면서 이제 안전 펜스가 있는 그런 이제 자전거 도로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팝업 도로라 그러죠. 이제 기존에 있던 것에 기존에 이제 차도를 다이어트 하면서 자전거를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동 킥보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영국에서 기존의 대중교통을 100%다 활용을 해도 소셜 디스턴스 2m를 지키려면 기존에 타던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자전거가 다 중요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라스마일 데이터, 위에는 모 기업의 제가 데이터 1년치를 빅데이터를 받아갖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전동 킥보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 평균 거리는 1.5km 정도, 전동 킥보드는.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는 2.5km 정도 평균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이제 택시 기사분들도 인지를 하는 게 뭐냐면, 킥보드가 우리 시장을 침범을 하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그 서울시 택시 이동 거리 분포인데요. 재미있는 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약 5%의 승객이 1km 이하의 거리를 이동을 하고요. 1에서 2km 이동하는 손님이 한 18.7%가 되고요. 5km 이하 단거리 이동 손님이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코로나와 함께 이제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따릉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전동 킥보드도 이 1월부터 계속 줄지 않고 지금까지 늘고 있어요, 패턴이. 그래가지고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택시 시장을 대체를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조금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비드 강제로 이제 공유 차량이라든가 공유 킥보드 같은 게 스탑되었던 논문이고요. 이제 그 라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버드도 철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완성차 업체하고 헤일링 업체인데요. 어차피 완성차 업체는 올해가
우리가 이제 피크카라 그래가지고 연간 판매량 9천만 대가 깨지려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는 거죠. 카클립이라고 표현을 전 하고 싶은데 차 자체가 이제 사실은 너무 안 팔리게 되었고 9천만 대 깨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벤더들이 지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죠. 지역에 내려가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조업이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가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기존의 차들이 너무 고사양으로 가고 전기차로 가면서 차값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나 카헤일링이나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들어오면서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040년에는 이제 어, 그 완성차가 공유차보다 어떤 비중이 낮아지겠지라는 그런 예측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자동차계가 지금 전후를 좀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틀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버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괌이나 이런 데는 말도 못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종합적인 얘기인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한 어떤 딜리버리 쪽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은 굉장히 줄었지만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중고차라든가 이제 뭐 에어 쪽은 완전히 좀 타격이 컸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결론이고요. 자율주행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셔틀 특히 이제 특수목적 셔틀 같은 게 굉장히 좀 떴었죠. 이렇게 됐었고 우리나라는 조금 달랐어요. 해외와 다른 게 뭐였냐면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회복 자체가 아직 힘든 시점이고 자율주행차는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달릴 차가 없었고요. 버스는 3월 데이터입니다. 버스하고 대중교통을 줄은 건 똑같아요. 택시하고 중고차 줄었는데 이제 그 따릉이도 우리도 똑같이 늘었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1회에서 4월까지는 꾸준히 늘고 구동 모델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와는 좀 상황이 다르게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장기 렌터카나 이제 그린카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에 관련된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떨고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좀 괜찮았다라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뭐 렌터카라든가 이제 쉐어링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국가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패턴이 뭐 W자로 가느냐 L자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 대비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조용하게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아마존이 죽스라는 그 뭐 자율주행 스타트업 풀스택 업체를 이제 M&A를 할 것 같고요. 인텔 자체도 이제 모빗이라는 그 마스 플랫폼 업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욕주가 전동 킥보드를 갑자기 좀 허용을 했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블랙퍼블하고 이제 딜리버리 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점프바이크를 넘기면서 라임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돈 있는 쪽에서는 좀 이제 계속 뭔가를 좀 획득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떤 뭐 공유라든가 쉐어링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뭐 아는 다 나와 있고 그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 1, 2, 3 아니면 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무더기 법안으로 뭐 다행이죠. 이제 그 국회에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조만간 좀 안전이라든가 이런 좀 세부 쪽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좀 짧은 시간에 어떤 공유하는 것보다는 뭐 렌탈하고 그 중간 지점의 구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현상을 뭐 기업 하시는 분은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위에 두 개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어떤 사용자 경험과 가치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좀 굉장히
디지털 대면 시대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빌리티가 중요한 게 구글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좀 잘 사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대도시에 도착하는 주변 시민의 비율이 90%가 넘는데 저소득층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모빌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빠르게 도시 내에 진입을 해가지고 진입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 도시 내에 있는 모든 뭐 문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모빌리티 부분도 앞으로 좀 코비나와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마스 1.0, 2.0, 3.0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지원은 될 겁니다. 되겠지만 분명히 갈 길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 쪽 경영경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문 사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조사님 겁니다. 제가 들리세요? 예, 들려요. 예. 지하철인데 저기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하면 그러면 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이내로 정의하나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정했을 때는 그냥 마이크로 이동하는 걸 보통 한 2.4에서 3km 정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게 퍼스널 모빌리티랑 약간 좀 혼동되면서 쓰긴 하는데, 공유 같은 경우는 1.5km,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킥보드는 1.5km, 전기 자전거는 등판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2.5km까지 이동을 하고, 아까 택시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5%의 이제 그 서울 택시입니다. 5%의 유저가 1km 언더를 사용한다는 거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죠. 1km에서 2km대의 그 이제 이동 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운행을 이제 기업에서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바틀렉이 1차적으로 없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최근에 그 학교 인근에서 발생된 어떤 차량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나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시행령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또 따라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식이법이라 그러죠. 이제 그쪽 부분도 있었고, 이제 자율주행차 죄송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전국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도로 옆에 있는 건 얼마 되지 않고 인도 옆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 옆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나 좀 잘 된 데가 물리적인 펜스가 있는데 그 물리적인 펜스마저 없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사실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도로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만의 헬멧 문제.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헬멧을 의무화한 날은 없습니다. 그냥 그 청소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쓰는데 성인은 쓰지 않게 그냥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잠깐 조그맣게 좀 무짓단 작게 설문조사를 해봐도 실제 타는 분들은 상관없다 그러는데 타시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헬멧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로, 두 번째는 헬멧.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쉐어링 서비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으로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비 오는 날이나 이제 어두울 때는 최대 속도 25km 법적 허용한 거에서 20km로 낮추기도 해요. 일부러. 뭐 일부 유저의 컴플레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개인 유저들이 아예 그 스피드 컨트롤을 조작을 해가지고 60, 65km, 70km까지 마구 달리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따로 관리를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뭐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3개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헷갈리면 예. 하나씩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보는 거는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시장에 대한 그거는 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분석하니까 그런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일반화되고 확산이 됐을 때, 다른 인더스트리, 특히나 제가 보는 거는 부동산 쪽에 네. 시장에 대단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근처에 역세권이고 가까우니까 대단히 부동산 값이 올라갔는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만약에 이렇게 일반화되면 언제든 뭐 1km, 2km 되는 데를 금방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쪽 그 시장이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큰 변화가, 부동산 쪽에 큰 변화가 올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때문에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에 올 변화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서울시도 하고 있고 국토부도 하고 있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휘미라는 대표적인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위험 서비스 관련해서 연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마스 서비스를 한 핀란드 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전거라든가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활용을 하지만 이 마스 패키지 같은 걸 사용을 하면 택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까 헬싱키에서 휘임에 가입한 사람들이 휘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택시를 3배 정도 쓴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하철하고 가까울수록 좋겠죠. 저도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좀 이동이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떤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기존 연계성과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주느냐가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유저한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동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궁금해서요. 네. 차 위원장님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실은 자율주행차가 되게 금방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들어보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급진전 되는 듯 하다가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그야말로 거리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얼마나 원래 생각보다 얼마나 더 걸릴 건지 빨라질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러플리. 저도 뭐 이렇게 벽에다가 다트 숫자 써놓고 다트 연도 써놓고 다트를 넣는 형식이긴 한데, 뭐 굉장히 뭐 낮은 레벨 같은 경우 2까지는 이제 나왔고 레벨 3 이제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 내놨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세팅이 잘 안 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안 나왔고 레벨 4, 5 진짜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뭐 제 예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데이터 보고 제가 게싱하기로는 2030년 말이나 40년 정도 얘기가 되고가 아닐까,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올해 안에 또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제
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내놓겠다. 기존에 이제 테슬라 차에서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자율주행되는 기능을 몇 년째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정말 그게 나온다면 그게 이제 대박이 돼서 하나의 싱귤러리티가 돼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분을 믿어.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명쾌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됐고 다른 분들도 업무 이게 복귀하셔야 될 시간이라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고생하셨습니다.